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공항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비자를 기다렸지만 얻지 못했다며 오열하는 세계인들의 기이한 현상에 전 세계는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혔다는 진실. 도대체 한국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프랑스 국영방송 프랑스 24에서 아시아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는 마리 듀퐁입니다. 소르본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지금까지 5년간 아시아 뉴스를 다뤄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 정말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한국 비자 신청 대란이었어요. 편집장이 저에게 이 현상을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K-팝 열풍의 연장선 정도로 생각했어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때문에 젊은 애들이 잠깐 관심 갖는 거겠거니 싶었죠. 그래서 동료 기자들과 함께 생제르맹 지역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어요. 어차피 아시아 문화 열풍은 일시적이라고요. 소피아도 맞장구를 쳤죠. 일본 문화가 인기 있을 때도 그랬다면서 금방 지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동의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그리 특별할까 싶었거든요. 분단된 나라의 군사적 긴장도 높고 아직 선진국 반열에 완전히 오른 것도 아니지 않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시아계 남성이 정중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가 되겠지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유창한 프랑스어였어요. 그 남성은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소르본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통계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프랑스보다 높고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전 세계 상위권이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준의 지식 수준이었어요. 프랑스 역사부터 유럽 정치까지 웬만한 프랑스 대학생보다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폴레옹 시대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인인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피에르가 약간 기분 나빠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시아 학생이 프랑스 역사를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하지만 민주는 전혀 가르치려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뿐이었어요. 그때 저의 기자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보여준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단순히 K-팝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민준이 알려준 내용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교육 투자 비율이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더군요. 이건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민준에게 연락했어요.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민준은 흔쾌히 승낙해줬죠. 소르본 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민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더군요. 한국어로 된 논문부터 영어 보고서까지 정말 많았어요. 저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카이스트 연구실 영상이었어요. 학생들이 로봇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 대학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최첨단 장비들과 연구 환경이 유럽 명문대학 못지않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 보였습니다. 민준이 추가로 보여준 건 삼성전자 연구개발센터 영상이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반도체를 개발하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집중력과 열정이 화면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한국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요. 민준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덕분에 실력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때 민준의 프랑스어 실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발음도 완벽했고 문법도 정확했어요. 어려운 학술 용어까지 자유자재로 사용하더군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프랑스어를 배웠냐고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2외국어로 배웠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영어 외에 제2외국어를 필수로 배운다고 했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제2외국어 교육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이지는 않거든요. 민준의 프랑스어 실력을 보니 한국 교육의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민준이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한국인 친구들도 소개해줄까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회사에 돌아가서 편집장 앙리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특집 기사의 방향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앙리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앙리가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경제 뉴스 정도로만 다루면 된다고 하더군요. 문화 현상은 일시적이니까 너무 크게 다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좀 당황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기술 발전이 정말 놀랍다고요. 이건 단순한 문화 열풍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앙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앙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말이 당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과장이 심하다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제가 5년간 아시아 담당 기자로 일해왔는데 감정적이라니요. 하지만 편집장 말에 대놓고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앙리는 특집 규모를 대폭 축소했어요. 원래 30분 특집으로 기획했던 걸 10분짜리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계속 자극되고 있었거든요. 민준과 약속한 만남은 개인적으로라도 계속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민준이 친구들을 소개해줬습니다. 의대생 지현이와 엔지니어 상훈이,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은지였어요. 모두 파리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었죠. 지현이는 파리 의대에서 신경외과를 전공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의사들도 인정하는 실력이라고 하더군요. 상훈이는 에어버스에서 항공기 설계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은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에도 참가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주목받았다고 했어요. 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 한국인들의 다재다능함이었어요. 각자 전공 분야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문화 소양도 깊었습니다.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했고요.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열풍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진 역동성과 잠재력이 세계인들을 끌어당기는 거였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저는 혼자서라도 이 이야기를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 현지는 어떨까요?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와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면서 현장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개인 휴가를 써서 한국까지 가는 게 맞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회사에서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주제였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어요. 경쟁사인 르몽드 기자가 한국 특집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대형 기획으로 말이에요. 저는 당장 앙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쟁사가 먼저 한국 특집을 내보내면 우리가 뒤처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앙리는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앙리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개인 휴가 써서 가보라고 하더군요. 회사 출장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제 돈으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민준이 정말 좋아했어요. 현지에서 안내해주겠다고 했죠. 친구들도 도와주겠다고 나서더군요. 항공료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한국까지 직항으로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민준이 추천해준 숙소도 괜찮아 보였고요. 출발 전 민준이 일정표를 보내줬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짜여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를 모두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더군요. 첫날은 궁궐과 전통 문화, 둘째 날은 최신 기술과 기업들, 셋째 날은 교육 현장과 젊은이, 문화를 보기로 했어요. 민준의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개인 휴가로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의아해했어요. 피에르는 왜 그런 먼 곳까지 가냐고 물어봤죠. 소피아는 시간 낭비라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기자로서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출발 당일 민준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꼭 연락하라고 당부했어요. 저는 드디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가 가진 편견들이 깨질까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얼굴 인식 시스템이 10초 만에 제 신원을 확인하더군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최소 30분은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공항 곳곳에 청소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안내 로봇도 있더군요. 길을 물어보니 완벽한 영어로 대답해줬어요.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는데 기차 안에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지더군요. 좌석마다 개인 스크린까지 있었고요. 민준이 말했어요.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서울에 가면 더 놀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됐어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파리의 오래된 건물들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는데 여기서도 얼굴 인식이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코로나19 이후 비접촉 시스템이 더욱 발달했다고 하더군요. 저녁 식사 후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밤에 명동을 걸어보자고 하더군요. 파리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기 조심스러운데 서울은 어떨지 정말 궁금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놀라운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도 있더군요. 민준이 설명해줬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경찰 순찰도 정말 철저하다고 했어요. 길 곳곳에서 경찰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친근하게 웃으면서 인사도 해주더군요. 파리 경찰들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더욱 놀랐습니다. 24시간 운영은 기본이고 택배 접수부터 공과금 납부까지 모든 게 가능하더군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새벽 1시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여러 외국인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이 말했어요. 여기가 본국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온 학생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밤에 지하철 타기 무서웠는데 서울은 새벽에도 안전하다면서 부모님도 완전히 안심하신다고 했어요. 태국에서 온 여학생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돈 한 푼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깊이 생각해봤어요. 파리에서 밤 11시 넘어서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민준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벌써부터 기대됐어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출퇴근 시간임에도 질서정연하더군요. 파리 지하철관은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경복궁에 도착해서 조선시대 궁궐의 웅장함에 감탄했어요. 근정전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을 봤는데 정말 장엄했습니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의 행진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준이 설명해줬어요. 이 궁궐들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 많이 파괴됐지만 꾸준히 복원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문화재 보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통 건축 기법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이었어요.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만으로 지은 건물들이 수백 년을 버텨낸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셨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찻집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 건축과 현대적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한국 차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차례와 다도가 일상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고 하더군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강을 건널 때의 풍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한강이 어우러진 모습이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서 놀랐어요. 삼성전자 본사부터 각종 IT 기업들이 즐비했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민준의 친구 상훈이가 안내해줬어요. 그는 네이버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내부를 구경시켜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젊은 개발자들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더군요. 휴게 공간도 멋있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홍대로 갔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체험해보자는 민준의 제안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K-팝 댄스를 추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정말 많았어요.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한 클럽에 들어가서 더욱 놀랐습니다. DJ가 K-팝과 서양 음악을 절묘하게 믹스하고 있었어요. 동서양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밤늦게 한강으로 갔습니다. 반포대교 분수쇼를 보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추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는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많았어요.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커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배달앱으로 치킨을 주문해봤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뜨거운 치킨이 도착했어요. 한강 한복판까지 배달이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균형감을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민준이 좀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였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많더군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한국의 교육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좋은 면만 보여드릴 수는 없다면서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지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경쟁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도 많았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클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어요. 한국 사회의 성공 비결이자 동시에 문제점이라고 하더군요. 치열한 경쟁 덕분에 발전했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크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대기업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진 사무실이 많더군요. 야근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고 민준이 설명해줬어요. 한 직장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왜 숨기지 않고 보여주냐고요. 민준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다고 하더군요.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중요한 건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도 워라밸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변화가 감지됐어요. 퇴근 후 개인 시간을 중시하는 문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고 하더군요.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들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행복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문제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민준과 한강에서 산책했습니다. 저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놨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많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한국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군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정직하고 균형 잡힌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민준이 말했어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배웠다고 답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바로 편집장 앙리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과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앙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앙리가 말했어요. 이 정도 자료라면 대형 특집으로 만들 수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한 달 동안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정했어요. 30분짜리 대형 특집이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정말 떨렸어요. 과연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시청률이 급상승했어요. 평소 아시아 관련 프로그램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편집부 직원들이 놀라워하더군요. 인터넷에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댓글이 가장 많았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전쟁 때 프랑스군이 참전했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한 시청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우리가 도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자랑스럽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방송 이튿날 프랑스 주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비자 문의가 급증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 유학이나 취업 문의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소르본 대학교에서도 한국어과 지원자가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문화원에서는 강좌 신청이 밀려든다고 했습니다. 앙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 특집이
프랑스 24 역사상 아시아 관련 프로그램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아시아부 차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고 했어요. 동료들도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가 사과했어요. 처음에 제 의견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요. 소피아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방송 반응이 뜨겁다고 전해줬어요. 민준이 정말 기뻐했어요. 한국을 제대로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몇 달 후 민준이 파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도 축하 파티에 참석했어요. 그때 민준이 말했어요.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쉬웠지만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한국에 가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으로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한국 관련 뉴스를 특별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보여준 역동성과 가능성을 잊을 수 없거든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